자, 직전 강의까지 그 RCNN의 구조 그리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 첫 부분에서 볼 내용은 그렇게 이미 트레이닝이 된 RCNN 네트워크를 테스팅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어떻게 추릴 것인가 혹은 최종 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뭐 1000개 이상 뽑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1000개 이상의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네로우 다운 할 건가에 되겠고, 뭐 딱 부러진 정답은 없습니다. 앱솔루트 룰은 없고요.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여러 가지 휴리스틱에 기반한 그런 룰을 적용을 합니다. 뭐 예컨대 뭐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이스트 클래스 스코어를 갖는 탑 M개의 바운딩 박스를 최종 아웃풋으로 추릴 수도 있겠고요. 뭐 예컨대 뭐 어떤 박스가 뭐 독이라는 클래스를 뭐 0.95라는 확률로 뭐 예측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어나더 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오브젝트를 조금 다르게 감싸는 바운딩 박스일 수도 있고, 아예 실제로 그 개가 또 한 마리 있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뭐 이게 0.92가 나왔다. 그다음에 뭐 캐시 한 마리 있었는데 얘가 0.89가 나왔다. 뭐 등등등 요 순서대로 쭉 추렸을 때 뭐 탑 3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 말고 바운딩 박스가 그 어떤 오브젝트도 커버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를 임의로 하나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의 어떤 프로버빌리티가 낮은 순서대로, 그죠? 낮은 순서대로 그게 실제 어떤 오브젝트를 컨테인 하든 간에 낮은 순서대로 역시 뭐 M개 박스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캐리고리별로 좀 스레스홀드를 줘서 그 캐리고리별로 에러 타입을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 독 같은 경우는 뭐 0.7 이상인 걸 무조건 다 찾는다. 뭐 캣 같은 경우는 0.8 이상인 걸 무조건 찾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총 그 추려질 개수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각 클래스별로 혹은 오브젝트별로 에러 타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뭐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행자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홀드를 좀 낮춰서 설령 폴스 디텍션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뭐 M개건 혹은 뭐 클래스별로 그 스트레스홀드를 다르게 해서 추리건 많이 추릴 수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실제로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는 뭐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감싸는 조금 다른 형태 혹은 다른 위치의 바운딩 박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추리기 위해서, 즉 필요 없이 중복된 바운딩 박스 결과를 없애기 위한 알고리즘이 또 많이 추가로 쓰여지는데, 대표적인 게 non-max suppression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컨셉은 중복되는 바운딩 박스를 없앤다는 거고, 그 중복을 뭐 이렇게 매저하기 위한 매트릭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IOU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 이거 일종의 이제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인데,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스텝을 반복해서, 하지만 클래스별로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스텝 보니까 next highest scoring 박스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가장 높은 스코어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이터레이션 돌고 나면 그 다음으로 높은 스코어를 갖는 박스를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요 스텝 1에서 찾아진 그 바운딩 박스와 현재 남아있는 다른 모든 바운딩 박스 간의 IOU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복이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스트레스홀드, 뭐 예컨대 뭐 0.7 이상이라면 상당히 중복이 크기 때문에, 즉 사실은 같은 오브젝트를 감싸고 있는 바운딩 박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eliminate 합니다. 없앱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전히 남아있는 박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요 스텝 1에서 셀렉트한 그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그거 말고 나머지 박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시 1번 스텝으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스텝을
반복하면 되겠어요.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보니까 그 true 오브젝은 동일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캣이 두 마리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휴리스틱 룰을 이용해서 지금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네 가지 바운딩 박스가 남았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non max suppression을 적용하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감싸고 있는 두 개 바운딩 박스가 출력이 되어 있고 여기 또 한 마리의 캣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 두 개 추가적인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을 보면 일단 가장 처음에는 가장 하이스트 스코어링 박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역시 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니까 0.9가 가장 크네요. 그렇죠? 요 남색으로 표현된. 그래서 요 남색으로 표현된 요 바운딩 박스가 이제 기준이 돼서 저거와 남아 있는 총 세 개죠. 하늘색, 뭐 오렌지색, 빨간색과의 IOU를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이제 표시가 남색과 하늘색 간의 IOU를 표현합니다. 그게 0.87, 빨간색과 했던 거는 0.21, 뭐 오렌지는 뭐 0.25 등등이 나왔대요. 그리고 스레스홀드 우리가 0.7로 한다면 이 하늘색과의 오버랩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 하늘색 박스를 이제 리무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전히 오렌지와 빨간색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스텝 1으로 가서 next highest scoring box가 이제는 원래는 요 하늘색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색이 날아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0.8이 요 빨간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요 빨간색이 레퍼런스가 돼서 요 빨간색과 남아 있는 나머지 그게 바로 요 첫 번째 레퍼런스였던 남색, 그죠? 요 남색, 그 다음에 오렌지, 요 두 개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당연히 뭐 인투이티블리 요 빨간색 박스와 요 남색 박스는 서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요 IOU 값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뭐 편의상 0.21이라고 제가 했고요. 근데 오렌지와의 IOU는 굉장히 그 오버랩이 크니까 요 IOU 값이 크겠죠. 그래서 0.7을 넘어서 여기서는 이제 오렌지 박스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클래스별로 그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RCNN을 살펴봤는데 그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면 꽤 높은 액큐러시를 갖는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굉장히 느려요. 예. 그러니까 느린 이유가 물론 여기서 느리다는 건 이제 테스팅 할 때의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은 뭐 사실 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테스팅을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그 테스팅을 할 때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알고리즘 자체가 그 셀렉티브 서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뭐 예컨대 1000개의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는 뭐 미리 구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테스팅 타임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텐데 그 1000개의 각각을 동일한 CNN에서 계속 반복해서 대입을 하죠. 그래서 프로퍼게이션이 뭐 예를 들어 그 바운딩 박스 개수가 1000개였다면 100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뭐 몇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느리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리얼 타임으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셋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이미지 하나 처리하는데 1분 가까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러한 굉장히 많은 어떤 오퍼레이션이 서로 다 그 연산들이 다 독립적이라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리던던시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1000개 리전 프로포절 중에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버랩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 오버랩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리던던트한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일 여지가 있다는 건데 아래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뭐 1000개에 가까운 뭐 캔디데이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 오버랩이 많은. 그래서 이 개를 감싸고 있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그 두 개의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그러니까 그 베이직 RCNN에서는 요 각각의 크롭된 이미지를 따로 컨볼루션 넷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컨볼루션 넷에 예를 들어 3x3 컨볼루션 커널로 컨볼루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요 3x3가 예컨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너 프로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한 값을 뽑아내는데 그거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3x3가 여기 위치에서 이너 프로덕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요 오렌지 색깔 바운딩 박스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파란색 박스 요 이미지 패치와 동일한 3x3 커널 그 컨볼루션을 할 때 대략 한 요 위치에서의 컨볼루션과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꿔서 얘기하면 요 파란색 박스를 만약에 요게 이렇게 오버레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결국 요 오버랩 때는 여기 안에 요 3x3 커널이 들어오는 그런 모든 연산은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불필요하게 지금 중복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볼 Fast RCN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전 RCNN과 그 컨볼루션을 먼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먼저 그 각각의 스몰 패치를 뽑아내서 크롭을 해서 그거를 CNN에 돌렸는데, 여기서는 이 전체 인타이어 이미지에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레이어가 진행된 다음에 이러한 피처 맵이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물론 뭐 그 스트라이드나 뭐 풀링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 요 인플레인 디멘전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요 상대적인 어떤 위치 관계는 여전히 보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거에서 요거로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뭐 여기 4분의 1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의미는, 즉 여기 이렇게 잘라낸 요게 바로 요 원래 이미지의 요 그 4분면, 하나의 4분면에서 뽑아낸 그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이러한 피처 맵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서 그 얻어낸 그 수많은 ROI 혹은 뭐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적절히 요 사이즈에서 요 사이즈로 줄어든 걸 고려를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요 피처 맵에.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요 example에서는 요 점선으로 표현된 게 하나의 셀렉티브 설치에서 나온 하나의 캔디데이트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핏될 만한 이러한 그 바운딩 박스를 스케일링해서 얻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제 그 다음 마치 이전에 RCNN에 있던 나머지 그 다운스트림 레이어에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다운스트림 레이어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에 요 인풋에 들어갈 그 어떤 데이터 혹은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고정이 돼야겠죠. 그죠? 네트워크 그 구조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뭐 예컨대 얘가 뭐 7x7이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나온 셀렉티브 서치에서 나온 요 ROI 혹은 바운딩 박스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적절히 스케일링 된 요거의 크기가 계속 변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풀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제 요 구간을 또 우리가 ROI 풀링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얘기지만 가장 그 헤비스트한 그런 컴퓨테이션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 백본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단 한 번만 일어나죠. 그죠? 이전에는 크롭을 먼저 해서 동일한 following CNN 아키텍처에 계속해서 100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연산량이 좀 크긴 하지만 인풋이 인타이어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딱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리덕션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mpared to
베이직 RCNN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ROI 풀링 레이어라 그래서 그 적절히 스케일링, 그 다음에 추가적인 풀링을 하는 그 부분을 ROI 풀링 레이어라고 했는데, 저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아까 제가 피처 맵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이 인플레인 디멘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본 게 이와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원래 그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은 이제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예컨대 이러한 뭐 하나의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이 나오면 적절히 요놈과 요놈의 비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스케일링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리스케일링 한 게 요 파란색 박스로 표현됐다고 쳐요. 그런데 여전히 저 리스케일링은 어떤 그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의 어떤 트랜스폼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디스크리트한 피처 맵에 이 그리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않겠죠.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저러한 변화는 뭐 일종의 인터폴레이션이어서 여러 가지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장 그냥 가까운 3x3를 찾을 수도 있겠고, 혹은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요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네이버링 픽셀들을 적절히 뭐 웨이티드 서메이션을 한다거나 등등등 다른 인터폴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3x3를 예컨대 뽑아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 다운스트림 레이어의 인풋 사이즈가 픽스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7x7, 요 7x7은 그 기존의 뭐 BGG나 뭐 인셉션 넷 등에서 항상 나왔던 제일 마지막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의 스페셜 디멘전의 크기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7x7로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2x2로 고정됐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3x3를 혹은 뭐 요게 애초에 뭐 5x5일 수도 있고 뭐 7x7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어떤 아비트리한 그 사이즈의 요 매트릭스가 와도 그거를 요 픽스된 인풋 사이즈, 즉 2x2,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2x2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것도 역시 여러 가지 휴리스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x3를 일단 그냥 컨티뉴어스한 어떤 도메인으로 보고 2x2로 나누면 일단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는데 뭐 얘를 뭐 그냥 그 올림, 내림 등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올림으로 한 거죠. 원래 바운더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림을 했고 이쪽으로도 올림을 한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역시 이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올림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한다고 치면 요 각각의 파티션에서 맥스 값, 요거에서의 맥스는 2가 될 거고, 요거에서 맥스는 3이 되겠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그 디텍션 알고리즘이 이제 faster RCNN이겠어요. 그래서 뭐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게 이미 암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전체 구조는 좀 전에 봤던 fast RCNN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유일한 차이는 이전에는 그 input natural image에서 selective search를 이용해서 그 수많은 candidate 박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요 피처 맵에 적절히 스케일링 한 다음에 적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크롭을 해서 그 다음 다운스트림 레이어에 넘겨줬죠. 근데 그 과정 대신에 아예 요 적절한 피처 맵에서의 그 적절한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추가적인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뉴럴넷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유일한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추가되는 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Region Proposal Network, 줄여서 RP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적절한 바운딩 박스를 러닝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학습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RPN은 이제 그 셀렉티브 서치 대신에 사용되고,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셀렉티브 알고리즘은 그냥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돌리는 거지만, 그래서 그 인풋이 정해지면 딱 아웃풋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그 알고리즘이었지만, 요거는
마치 우리가 메인 디텍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처럼 이것도 따로 학습이 되는, 그죠? 그래서 러너블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바꾸고 나면 이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출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리전 프로포저들을 다운스트림에 넘기면 나머지 과정은 완전히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프로포절마다 혹은 각각의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마다 그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백그라운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캔디데이트 박스의 크기와 위치가 정해졌지만 역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파인 튜닝을 위한 추가적인 TX, TY, TW, TH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전 FAST RCNN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추가된 핵심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한 걸음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핵심적인 컨셉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디텍션 태스크를 위한 CNN 레이어, 제가 아까 백본이라고 표현됐던 그 부분을 쉐어링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결국 요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요 그 파인 튜닝을 위한 리그레션, 요 부분을 하기 위한 이 전체 디텍션을 위한 네트워크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 피처 맵을 뽑을 때까지 그 진행된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는 나중에 요 디텍션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의 이미지 피처이지만 동시에 적절한 어떤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찾기 위해서도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피처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첫 번째 부분, 요 앞선 부분까지는 동일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쉐어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쉐어된 백본 네트워크에서 뽑혀진 피처 맵에서 요 인플레인 디멘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스페셜 로케이션에서 K개의 어떤 possible 그 ROI 혹은 뭐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고려를 하겠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이즈와 에스펙 레이쇼를 갖는, 그래서 보통은 뭐 그 세 가지 한 다른 에스펙 레이쇼, 뭐 같은 사이즈 세로 가로가, 그다음에 위로 길게, 뭐 옆으로 길게, 그다음에 한 세 가지 다른 사이즈, 뭐 작게, 중간, 크게, 그 조합을 곱하기를 하면 3 x 3 돼서 9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9개 정도의 ROI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ROI를 혹은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디텍션이 아니죠, 지금. 최종 목적은 여기서 적절한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출력을 하는 그런 프리딕션 태스크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브젝일지 아니면 오브젝이 아닐지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아까 9개의 다른 뭐 사이즈와 크기를 갖는 캔디데이트를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전처럼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한 파인 튜닝을 위한 그 네 가지 TX, TY, TW, TH를 그 출력을 하는 혹은 예측을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전 백본 혹은 shared된 공유된 CNN의 어떤 그 출력인 피처 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보통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파인한 하이 레벨의 좀 더 복잡한 피처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목적이 더 이상 디텍션이 아닌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찾기 위한 피처를 좀 더 정교하게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주고요, 붙여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저게 겉으로 보기에는 컨볼루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스페이셜 로케이션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컴바인되는 혹은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피처 디멘전만으로 그 연결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첨언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스페이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요 W, H 혹은 요 피처 디멘전 저거를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더 이상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다 합쳐서 마구잡이로 플립 커넥션이 일어나는 건데 원 바이 원을 이용하면 특정 예를 들어 1,1에서의 요 피처 256개의 그렇죠? 256개의 피처가 예를 들어 채널 디멘전이 2K라고 한다면 2K만큼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혹은 유닛 개수가 2K인 레이어에 풀리 커넥티드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스페셜 로케이션에 있는 놈들도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결국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디스크릿 밸류를 예측하는 거지만 여기서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위치의 정보가 포함되는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스페셜 로케이션 간의 피처 정보를 서로 섞지 않고 그 스페셜 로케이션별로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보면 여기 채널 개수를 2K로 한 이유는 요 아까 제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오브젝인지 넌 오브젝인지를 그 구별하기 위한 개수가 2개인데 그 다음에 그 총 K개의 ROI 캔디데이트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K만큼의 채널 수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2K개의 하지만 각 스페셜 로케이션별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두 번째 브랜치에서는 역시 동일한 컨셉으로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을 해서 역시 스페셜 로케이션별로 독립적인 하지만 fully connected 된 채널 그 디멘전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요 채널 개수가 4K가 됐죠. 4K가 된 이유는 그 각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K가 9개라 그러면 9개 중에 각각의 그 캔디데이트별로 4개를 요 TX, TY, TW, TH를 구해야만 했죠. 각 로케이션별로. 그래서 4K로 해줬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요 마지막 이제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리그레이션이죠. 여기에 있는 총 그 유닛 개수는 K 곱하기 H 곱하기 W 그 다음에 곱하기 이 경우는 이제 2가 되겠고 여기는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제 출력되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그 다음에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서의 파인 튜닝을 위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그거를 이제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뭐 예컨대 뭐 오브젝일 확률이 높은 순서로 뭐 m개를 뽑는다거나 그래서 추린 다음에 역시 중복되는 바운딩 박스를 줄이기 위해서 넌 맥시멈 서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최종 줄어든 개수의 캔디데이트 바운딩 박스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Faster RCNN에서 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위쪽에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왔는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 백본 네트워크는 이제 서로 공유가 되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그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만 그 주어진다면 마치 Fast RCNN에서처럼 나머지 다운스트림 그 레이어 즉 최종적으로 그 각 그 바운딩 박스별로 클래시피케이션 그죠?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리그레이션 하기 위한 그 일종의 메인 디텍션을 위한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두 번째는 공유되는 요 백본 네트워크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오브젝인지 아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위한 리그레이션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떤 조건 없이 계속 리지드하게 연결만 돼 있으면 일종의 코스트 펑션이 이제 여기 이렇게 4개 나오는데 저 4개의 코스트 펑션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 ROI 혹은 뭐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이 사실 여기가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이 출력이 바뀔 테니까 여기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에 고정된 어떤 구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물론 뭐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Faster RCNN의 어서들이 제안한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이제 다음과 같은 4스텝 일종의 Alternating Optimization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보면 일단은 그 전체 RPN, 여기서 이제 전체 RPN이라고 하는 거는 요 RPN 스페시픽한 요 뿐만이 아니라 요 쉐어되는 요 부분까지.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트레인을 해요. 트레인을 할 때는 보통 프리트레인된, 주로 이제 이미지넷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해서, 즉 그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트레인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요 shared component, 즉 이 부분을 그렇게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완전히 something new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하고 상관이 없는 순전히 바운딩 박스 예측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트레인을 시킵니다. 어쨌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렇게 좀 다르게 하지만 이 전체 그 리전 프로포저를 위한 그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렇게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요 아웃풋이 나오겠죠. 즉 여기서의 아웃풋은 즉 리전 프로포저이죠. 그게 몇 개이건 간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RPN에서 나온 그 리전 프로포저를 가지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다시 트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네트워크라 하면 이제 전체 디텍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쉐어되는 요 부분을 다시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해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당연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텝 2까지는 사실 요게 공유가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델 파라미터가 동일하게 쓰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스텝 2에서 이 부분을 다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물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썼다는 건 동일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공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스텝 3를 보면 이제는 요 스텝 2에서 찾았던 이 백본 네트워크 혹은 공유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다운스트림 RPN 스페시픽한 저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스텝 3부터는 완벽하게 이 디텍션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요 리전 프로포저를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요 백본 혹은 공유되는 저 컨버전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이제는 동일하게 서로 싱크가 된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스텝 3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두 개의 디텍션을 위한 혹은 그 리전 프로포저를 위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요 백본 컨버전 레이어를 이제 완벽히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그 공유된 그 백본 네트워크의 모델 파라미터는 그대로 픽스된 상태에서 요 디텍션 쪽에 나머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다시 파인 튜닝을 합니다. 즉 여기를 이제 고정시킨 상태에서 좀 전에 스텝 3에서 여기를 파인 튜닝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출력이 이제 조금 더 파인 튠 되겠죠. 그렇게 새로 파인 튠된 좀 더 향상된 그런 리전 프로포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디텍션의 다운스트림 쪽의 레이어를 다시 리트레이닝 한다 혹은 파인 튜닝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디텍션 알고리즘이 이제 YOLO입니다. 그래서 YOLO 재밌는 이름인데, 이게 나타내는 이제 의미가 You Only Look Once예요. 그래서 한 번만 본다라는 의미인데, 저렇게 이름 지어진 이유가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본다는 의미가 인풋 이미지를 그냥 어떤 CNN 그 아키텍처에 한 번만 입력을 해서 어떤 프로퍼게이션이 이제 한 번만 일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그 베이직 RCNN에서 그 수많은 이미지 패치, 그죠? 예를 들어 뭐 1000개의 이미지 패치를 그 동일한 CNN에 1000번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1000번 바라본다, 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look once라고 한 건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fast RCNN, 그 다음에 faster RCNN 모두
인풋 이미지를 백본 CNN 네트워크에 한 번만 입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look once가 fast 그리고 faster RCNN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욜로가 나온 게 fast 그 다음에 faster RCNN이 나오기 직전이어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욜로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 혹은 장점은 굉장히 빠르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만큼 이제 그 테스팅할 때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프레임당, 이제 프레임이 보통 동영상 얘기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혹은 디텍션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ms 미만이어서 거의 그냥 동영상을 혹은 뭐 비디오를 틀면서 리얼타임으로 매 이미지마다 혹은 프레임마다 디텍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뭐 비교를 하자면 요거 이전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빨랐던 faster RCNN이 대략 한 0.2세컨 정도였고, 가장 느렸던 RCNN 같은 경우가 한 50초, 대략 한 1분 가까이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스페셜 컨스트레인트를 그 바운딩 박스 그 로케이션에 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별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인풋을 몇 개의 어떤 그리드 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S by S 개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S가 7인 경우, 즉 7 by 7로 나누고요. 그렇게 되면 총 49개의 어떤 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셀이 요 B개만큼의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게, 요 B개의 바운딩 박스가 예를 들어 요 셀을 얘기한다면 요 셀 안에 어떤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요 셀에 중심을 둔 그런 바운딩 박스가 B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여기 중심을 두고 뭐 요 정도 크기, 요런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이 가능한 거고, 물론 동일한 중심을 가지면서 더 작은 요런 바운딩 박스도 가능하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총 available한 바운딩 박스 캔디데이트의 개수가 셀의 개수 곱하기 B가 돼서 S 곱하기 S 곱하기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그 S가 7일 때, 그 다음에 B가 2일 때 어떤 example illustration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수많은 박스 중에 가는 선으로 표현된 게 요 S 곱하기 S 곱하기 B개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7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만큼의 캔디데이트 박스이고, 그 다음에 굵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디텍션으로 이렇게 결정된 그런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욜로 그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 뭐 아무래도 그 look once니까, 즉 이제 한 번만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제 적용을 하니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겠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어떤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 다음에 그 리그레션을 위한 또 하나의 브랜치에 해당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뭐 예컨대 더 캣 해가지고 백그라운드까지 한 10개라고 하죠. 그래서 10개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 곱하기 총 셀의 개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저런 식의 어떤 오브젝트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셀별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바운딩 박스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이 특정 셀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을 둔 바운딩 박스가 예를 들어 뭐 요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여기에 중심을 둔 사이즈가 좀 더 작은 뭐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이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두 개 박스 캔디데이트이 감싸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오브젝이 비슷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운딩 박스별로 하지 않고 그냥 셀별로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브랜치를 보면 이전처럼 이제 X, Y, W, H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C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곱하기 이제는 number of bounding box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명백히 각 바운딩 박스별로 저 리그레이션 프로블럼을 풀겠다 혹은 프리딕션을 하겠다는 얘기고, 저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X, Y, W, H가 특정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와 모양을 결정하니까 당연히 박스별로 해야겠죠. 셀별로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아래에 요 두 번째 브랜치, 즉 XYWHC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XY네요. XY를 보니까 상응하는 바운딩 박스 센터의 코디네이트인데, 근데 그냥 전체 이미지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바운딩 박스가 속해 있는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그리드 셀 사이즈의 어떤 기준되는 그런 상대적인 코디네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왼쪽 아래에 어떤 특정 바운딩 박스의 이그젬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지금 x가 원래는 요거죠, 그죠? 그래서 코디네이트를 바로 예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미 얘는 해당하는 그리드 셀이 요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그리드 셀의 x 좌표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그거 대비 얼마인지를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요 바운딩 박스의 x 좌표가 지금 요만큼 있죠. 그런데 지금 요 그리드의 x 좌표도 역시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요 바운딩 박스의 센터가 요 해당하는 셀의 센터에 완전히 똑같다고 지금 보이네요, 눈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x가 0.5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x 좌표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쪽에 요만큼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두 극단적인 케이스로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도 역시 요 세로 방향의 그리드 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그런 상대적인 좌표가 돼서 지금처럼 아래 위로도, 즉 y 방향으로도 만약에 센터에 있다면 역시 y도 0.5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중심이 여기 있다면 이제 y가 0일 거고, 여기 있다면 1이 되겠죠.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완전 이 전체 이미지에서 아비트리하게 이 절대 좌표를 찾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역시 비슷하게 W, 즉 width와 height h도 0과 1 사이 값을 갖는데, 역시 저것도 전체 이미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그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하이트가 대략 2개의 그리드 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1로 보면 총 7개의 그리드였으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7분의 2가 될 거고, 역시 정사각형이라는 가정하에 요 위스도 전체 중에 포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w도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의 값으로 우리가 x, y, w, h를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처음 보는 그런 추가적인 베러블이 있는데 c라고 표현된, 역시 0에서 1 사이면서 얘는 뭘 나타내냐면 지금 여기에 상응하는 이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를 나타낸대요. 근데 뭐 오리지널 페이퍼 용어를 따다 보니까 컨피던스이지만 그냥 확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0에 가까울수록 오브젝이 포함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어떤 식으로든 오브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총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야 될 베어러블 개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그리드 셀의 개수가 S 곱하기 S였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리드 셀의 그 총 클래시파이 하고 싶은 혹은 찾고 싶은 오브젝트 개수가 백그라운드 포함해서 K라고 한다면 이제 K가 곱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역시 각각의 셀에 대해서 B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또 그 B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서 지금 봤던 X, Y, W, H, C, 즉 5개의 베어러블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B가 더해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욜로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닝은 좀 EI가 좀 더 스트레이트포워드 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인퍼런스 혹은 테스팅 할 때 이제 어떤 그 프로시저 혹은 스텝을 발급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하기를 그 그리드 셀의 개수가 뭐 7x7, 그 다음에 각각의 셀이 2개의 바운딩 박스를 갖는다고 하고 총 오브젝트 개수가 뭐 10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봤지만 각각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예컨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그리드 셀에 대해서 일단은 총 K개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예컨대, 그러니까 즉 여기 이제 10개 값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이 첫 번째 오브젝에 대한 확률, 두 번째 오브젝에 대한 확률 등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늘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된 두 개의 바운딩 박스, 물론 그거의 각각 센터는 역시 각각 하늘색 점과 빨간색 점으로 표현된 그 각각의 센터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 셀 안에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그 두 개의 바운딩 박스에 상응하는 그 5개의 베러블, 즉 x, y, w, h, c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x, y, w, h, c,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겠죠. 각각의 셀별로.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요 각각의 클래스의 어떤 probability를 나타내는 요 길이 10짜리 벡터의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서 얻어진 요 confidence 혹은 probability를 곱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그러니까 스칼라와 지금 벡터를 곱했기 때문에 같은 랭스를 갖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역시 길이가 이제 10짜리인 요게 바로 이 첫 번째, 왜냐면 요게 지금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x, y, w, h, c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클래스 스코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동일한 각 클래스별 probability를 나타내는 벡터의 길이 10짜리 벡터의 이제는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요 confidence number, 그러니까 두 번째 C죠. 그거를 곱한 거를 이렇게 쌓으면 요게 바로 동일한 10짜리 그 길이를 갖는 1D 벡터인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서의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나타내는 그 1D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 특정 셀, 요게 하나 표현한 요 특정 셀에 관련된 아웃풋이었고, 나머지 48개 S가 7이라는 가정은 나머지 48개에 대한 그 클래스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겠고, 48개가 아니라 97개겠네요. 그렇죠? 96개겠네요. 그렇죠? 두 개를 미리 했으니까. 그래서 총 98개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클래스 스코어를 저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적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전에 여러 번 봤던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즉 저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아웃풋을 내로 다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오브젝이건 간에 이 클래스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그 탑 M개를 뽑아낸다거나, 혹은 클래스별로 추리는 거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non maximum separation을 이용해서 포텐셜리 동일한 오브젝에 대해서 중복되는 바운딩 박스를 없애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